안녕하세요. 오늘 김소연 자매님을 모시고 자매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또 궁금한 것은 제가 질문하면서 삶의 기록의 영상에 참여하게 된 김인숙입니다. 저는 제 남편인 정철 목사님이 삶의 기록 운동에 이제 상임이사로 이제 맡고 계시는 그런 인연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맡아서 이제 진행을 오늘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하고 저는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유학으로 갔다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한 30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봄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그 교회에서 처음부터 목회 초기부터 저희가 선교를 했던 것은 이제 조선족 두만강 근처에 조선족 교회를 이제 하게 돼서 그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 진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었어요. 조선족도 돕고 그래서 해마다 가서 조선족 교회를 도우면서 이제 그때 두만강으로 넘어오는 탈북민들 또 이렇게 저희가 늘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작년 봄에 은퇴하고 와서 그래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한국에 또 정착하는 35,000의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까 이제 고민하며 이제 기도하던 중에 여기 김소연 자매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동참하게 돼서 저는 참 반갑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의 기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려볼게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 김소연 자매님은 이제 제가 영상에서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하셨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성인이 돼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셨고 또 한국에서 이제 또 이만갑 또 미스트롯 이런 걸 출연하시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시고 그리고 이제 스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 간증 집회도 다니시고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거 제가 봤는데요. 이제 아직 20대신데 20대 마감이죠. 삶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의 이야기를 오늘 듣겠습니다. 이제 인사하시고 또 본인 소개 제가 못한 거 있으면 또 하시고 아이고 충분히 잘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사셨는지 잠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초청받게 된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사모님께서 또 제 유튜브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셨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에 보시면 영하 40도예요. 엄청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되면 눈이 제 키만큼 와서 그 구멍을 파가지고 눈에다가 그래서 집놀이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엄청 추운 날씨에 거기는 또 춥다 보니까 미녀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은근슬쩍 자기 칭찬.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왔게 됐고 또 제 삶에 겪었던 일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어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셨네요. 추운 곳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북한의 삶이 제가 듣기로는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돼서 탈북을 하게 됐는지. 정말
제가 북한 땅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북한 땅에 제가 태어나게 됐고, 태어나다 보니 옆집은 아사자가 네,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서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또한 먹고 살기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살게 되었고요. 5살 때부터 솔직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는 그때부터 제가 맡겨진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북한 땅에서. 그래서 이 집 저 집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네, 목숨을 유지를 했고요. 어떻게 5살에? 네. 이게 저희 부모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마 서로 이제 의향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른 친척 집에 맡기게 됐죠. 네, 그래 맡겨진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옆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북한 땅에서 배급이 끊기다 보니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고, 네, 서로 다음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되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다른 친척집에 이제 얹혀 사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친척집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솔직히 자기네 가족 또한 먹여 살리기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와서 숟가락을 얹는다는 그 자체는 좀 솔직히 북한에서 그런 말이 많습니다. 미국 놈보다 더 밉다. 네, 그만큼 자기네 가족 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뭐 매도 많이 맞았죠. 네, 숟가락을 당장 내려놓으라. 저희 사촌 언니께서 네, 그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북한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네. 네, 사촌 친척들이 많았나요, 주변에? 네, 친척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이제 조금 북한은 또 직경 44km만 넘으면 불법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44km 안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네, 떠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휴, 생각만 해도 5살이면 정말 애긴데. 네. 네. 그것도 만 나이로는 4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혼자 누가 돌봐줘도 살기 힘들 텐데. 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네.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과정은 몇 네. 살까지 그렇게 사셨죠? 네, 일단 제가 11살까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11살쯤 되면은 자기 생각이 바뀌잖아요. 자기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탈북을 해버렸어요. 제가 10살 때쯤에 탈북을 해버려서. 그걸 아셨어요? 어떻게?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해서 제가 만 8살 때 아버지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신났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서는 솔직히 제 가족밖에 더 소중한 게 없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됐는데 제 꿈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탈북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저희 아버지 또한 저를 북한 땅에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정말 부모가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힘든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뭐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다가 11살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란 나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도 한번 가서 살아보자 해서 첫 번째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혼자요? 그 지인들끼리 이제 같이 탈북을 시도를 했는데, 지인이래 봐야 11살짜리의 지인은 몇 살일까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첫 탈북을 정말 우리가 반년 동안 시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가야 되고, 네, 가는 방식은 또 어떻고, 이렇게 브로커도 찾고 하는 시기가 반년을 거쳐서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 놨는데 두만강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잡히게 된 거죠.
부처도 가기 전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향하게 된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11살 때 첫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헌법에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딱 그 시기여서 저도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 어른들이고 제 혼자 이제 아이였어요. 같이 탈출하려고 했던 분들이 다 그대로 감옥에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입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입을 맞출 수 있어서 다 뿔뿔이 흩어놓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감옥,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다 흩어놓다 보니까 모르는 다시 혼자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다시 혼자가 됐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북한은 또 번호수를 매겨요. 사람의 한 명 한 명 이렇게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감옥이니까. 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마리. 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요. 그리고 번호를 줍니다. 근데 제가 8번이었어요. 감옥에서 8번이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생리 현상을 마음껏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근데 북한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변을 하나 봐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그만한 감옥 안에 화장실이 거기 같이 있거든요. 근데 문도 없어요. 문이 없어서 이제 그 사람이 생리 현상을 볼 때 다 지켜보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죠. 그 안에 있는 분 대장한테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교도관한테. 교도관한테 그 안에 있는 옷 다 열려져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되냐. 네, 그래서 선생님 1호 감방 8번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뭔데? 소변 볼 수 있습니까? 이러면 기분에 따라서 허락을 받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감정은 솔직히 북한 땅에서 태어난 것이 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저를 낳아준 부모님들이 너무 밉더라고요. 네, 세상의 전부니까 부모님들이. 네, 그렇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준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는 나이인데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 떠돌이 생활도 이제는 모자라서 감옥에서 내 생명을 마감해야 되나? 그런 생각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했죠. 학교는 전혀 못 다녔나요? 네, 일단 학교 문은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북한 또한 무료 교육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반납회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토끼털 반납해야 되지, 교과서를 얻으려면 파지 몇십 킬로를 반납해야지 교과서를 얻을 수 있는. 반납이라는 건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죠. 네, 갖다 바치는 건데, 그걸 바치지 않으면 맨날 이제 교실 앞에서 벌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토끼털을 갖다 줄 사람도 없고 파지를 갖다 줄 사람도 없어서 일단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됐죠. 네. 아유. 그렇게 감옥에 몇 년을 계셨어요? 일단 감옥 생활을 1년 반 하고요. 고아원 생활을 반년 했습니다. 맡길 곳이 없으니까 아직 아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의 고아원과는 아예 다른, 한국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거기는 강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소금물 있잖아요. 소금물을 입에다 이렇게 헹궈가지고 그게 양치예요. 헹궈가지고 그다음 딱 줄을 섭니다. 줄을 서가지고 같이 나가요. 나가면 이제 농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점심밥을 주고 점심밥 먹고 또 일을 하면 저녁밥을 주고. 네. 그 이후에 또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더 듣고 싶지만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중국에 가게 된 계기가 두 번째 탈북에서 중국에 가게 됐는데 제가 감옥에서 살아나왔어요. 근데 감옥에서 생존 확률이 30~40%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영양실조 걸려서 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린 아이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소비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아나왔고
어떻게든 살고자 해서 살아나왔는데 아시잖아요. 북한은 세뇌 교육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감옥 밖에 나왔더니 그게 더 지옥인 거예요. 또래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는 너무 반가웠죠. 근데 이 친구들은 바닥에서 돌멩이를 주워서 저에게 던집니다. 나라 배신자, 반역자, 낯짝을 들고 다니지 마.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먹고 살고 싶어서 탈북을 했지만 그게 북한 땅에서는 범죄자가 된 거죠. 정신적으로도 이제 견딜 수가 없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왔지만 삶의 의욕을 잃게 됐어요. 자살 시도를 했죠. 몇 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동네에 늪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늪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또 죽을 거 다시 한번 목숨 걸어보자 해서 두 번째 탈북을 시도를 했는데 운 좋게 이제 중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네. 아유, 고생 끝하고 중국에 갔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고생은 끝났죠. 고생은 끝났습니다. 뭐 배고픈 것만큼 고달픈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중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만 13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취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근데 어머니를 중국 땅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임신매매를 많이 당합니다. 북한 여성들이. 어머님도.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막 좋은 곳에는 못 갔더라고요. 그 벽이 구멍난 그런 집이었습니다. 벽돌로 쌓았는데 벽돌이 이렇게 구멍이 뿡뿡 나 있는 집이고 겨울철 되면 눈보라가 치면 그 눈이 집으로 들어오고 침대라는 건 소달구지밖에 소달구지로 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이 집에 얹혀 살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죠. 제까지 얹혀 살기에는. 그래서 제가 시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어숍에 가가지고 목욕만 주고 재워만 주면 되니까 나 여기서 이제 살게 해달라. 일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돼서 13살에 그 자취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력이 아주 강하실 수밖에 없는 게 5살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13살에 뭐 키나 이렇게 다른 데서 일을 할 만큼 이렇게 좀 컸었나요? 그게 중국이란 나라는 뭐 대한민국처럼 만 몇 살까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 13살이었지만 키도 되게 작았어요. 130 몇 cm 정도밖에 안 됐고 북한 땅에서 못 먹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무 제한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됐고 또 탈북을 하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심부름 시키고 맞습니다. 뭐 머리도 감겨주고 그리고 저기 그 헤어 염색도 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보는 것처럼 쉽지 않아서 막 이제 첫 손님한테는 막 그 옷을 다 적셔가지고 야 내가 지금 샤워하러 왔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말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중국말은 그때 부딪히면서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중국어가 아예 안 됐었고 그때 이제 떠듬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주변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인신매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면 그분들은 갈 곳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어디라도 가서 먹어야 되고 숙식이 돼야 되니까 이제 중국 분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는 건가요? 아유 진짜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질문인데 많은 이제 북한 여성들이 탈북을 할 때 북한 땅에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에 넘어가면 임신매매를 당할 것을 알고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근데
그냥 임신매매 당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네네. 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장기 매매까지 당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탈북을 하고 임신 매매를 당할 때도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으면 조금 가격을 높여주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면 좀 가격을 이제 덜 주고 이렇게 사는데. 그야말로 이제 사람을 매매하는. 네, 맞죠. 말처럼. 맞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어떤 가족들은 또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팔려갔는데 낮에는 이제 아버지, 아, 저녁에는 아들의 이제 여자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네. 아픈 저희는 사연이죠. 듣기도 아픈데 그 일을 다 감당하시는 분들이 네, 부지기수로 많으시.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가셨던 얘기를 네, 예, 이제 또 일단 이게 제가 중국에서 운 좋게 귀인을 만나서 중국인 신분증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숨어 살지 않고 떳떳하게 중국인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라고 뻥치고 다녔어요. 왜냐면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잡아갈 거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더니 일반인들보다 월급을 3배 더 받았어요. 자기 이름 그대로 10분을 받았나요? 네? 본인 이름 네, 그대로 맞습니다. 10분을 맞습니다. 바꾸지도 않고. 네, 그렇게 받고 나서 일반인보다 3배를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사장님이 톤이 좋으셔서 밝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뭘 팔아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우리는 한국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 병원이다. 믿을 수 있는 병원이다. 오시는 분들은 중국 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중국 땅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삶을 살게 됐어요. 네. 한국에 올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네. 전화가 와서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가족이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가세요. 저는 여기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가라 했는데 산을 몇 개를 넘어서 뭐 어디 태국, 라오스를 거쳐서 간대요. 저는 안 떠났죠. 근데 이 떠난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잡혀가지 않았나? 다시 북한 땅으로 북송되지 않았나? 왜냐면 저는 감옥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정말 꼬리 없는 짐승의 삶이에요. 감옥 안에서는. 그런 생각도 막 하고, 아니면 다시 임신매매를 당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느 산속에 이제 들어가서 장기 매매를 당하지 않을까? 어머님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셨어요, 그동안? 근데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네.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떠난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잡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인 신분증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엄마가 진짜 한국에 갔는지 한번 내 눈으로 가서 확인하겠다 해서 그 비행기 표를 바로 떼서 제주도로 넘어왔습니다. 네, 제주도로 넘어왔던 날이 4월 25일이었어요. 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국정원에 딱 와 있더라고요. 저 또한 한국에, 제가 4월 25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넘어온 날도 4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네. 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하늘을 날고 있었던 두 달 거죠. 동안 마음 졸이시는 동안에 네. 이제 어머님은 여기 저기 거쳐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시면 네. 국정원으로 가시게 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넘어와서 중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원이 뭔지도 몰랐고, 솔직히 가서 엄마 만나고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네. 물론 병원에다 사직서를 내고 왔지만, 근데 이미 북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상 안 된대요.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서 강제로 이제 대한민국 땅에 남게 됐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중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다듬어 놨는데, 한국에 와서는 제가 유치원 졸업생이에요. 아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네네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던 상황이어서 졸업은 유치원만 졸업한 상황으로 이제 한국 땅에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적어도 아르바이트 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인데 국정원과 하나원 생활을 딱 마치고 나오니까 코로나가 빵 터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빨리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았네요. 활동 안 하고 그냥 코로나니까 격리 상태에서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차라리 코로나가 도와준 격이네. 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려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12년 동안 불교였거든요. 중국 땅에서 살면서. 중국에서 불교를 접했죠. 네. 네, 중국은 불교는 합법이에요. 기독교는 불법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 학교가 대안학교더라고요. 네. 대안학교는 하나님 찬양을 하는 학교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네네. 근데 아침에 딱 가면은 일찍 도착해가지고 막 노래 찬양 하나님 찬양 막 부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뒤에 뭐라고 해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미타불 했습니다. 비슷하게 시작해서 새길로 빠진 거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미타불 외쳤던 이유가 너무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너무 그게 미웠어요. 거부감이 생기고 존중을 안 해준다라는 생각. 왜 나는 종교가 있는데 내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아. 네, 그래서 거기서 검정고시를 빨리 졸업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나가기는 싫고 해서 에듀윌이라는 교과서를 사가지고 그 검정고시 한 달 전에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서 1년 반 만에 다 따냈어요. 네, 그래서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패트골만 있어요. 패트골. 북한의 패트골이라고 하는데 패트골이 뭐예요? 잠깐 이제 그 반짝하는 머리? 잔머리. 잠깐 해서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검정고시를 마치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고졸이 되셨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세 개를 대단하셔요. 보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도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연락이 와서 고정 출연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죠? 저희 기수 같이 나오신 분이 이제 자기가 나갔는데 소개 좀 해달라고 한다 해서 나가게 됐죠. 네, 그때 나가게 된 계기도 그겁니다. 무당팔자래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누가요? 그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얼굴을 팔고 다녀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산다. 해가지고 그 이만갑 첫 녹화 때 제가 그 발 밑에다가 새빨간 왕자를 2개 딱 그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주는 돈으로 생활을 조금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는 좀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라는 것이 싹 다 끊기고 중국 친구들과도 연락이 안 되고 한국에서는 더더욱 이제 인간관계가 없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저희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까지 지내드렸습니다. 근데 1년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국정원에서 아버지가 연락이 오신 겁니다. 한국으로? 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살아나왔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원하던 그런 분들이 아닌 거죠. 상상 속에 있던. 네. 저는 좀 교육자처럼 자식을 잘 교육시키고 좀 기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분들을 원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힘든 상황에서 삶이 고달프시게 버텨 오셨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불만이 가득해지더라고요. 내가 감옥 안에서
정말 그 남들이 쌌던 대변을 손으로 쭈무르면서 변기를 뚫고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거죠. 만난 이후에. 네, 네. 그러면서 불만들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합병증이 있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은 일단은 죽고 싶다라는 게 강했고 네. 합병증은 이제 화가 너무 많아서 숨이 네. 안 쉬어지는 거죠. 계속 가슴을 두드리고 오히려 이렇게 쌓였던 감추어졌던 상처가 어머님 네. 아버님을 만나면서 이제 안에서 나온 거죠. 그동안 네. 눌렀던 것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너무 그것 또한 죽고 싶다. 이제 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탁기 안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 그 세상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를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세탁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 크신데? 네, 저희 집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또 숨이 안 쉬어지니까 병원 갔는데 약도 없고 합병증 치료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던 끝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네. 그 우울증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미스 트롯도 네. 제가 봤어요. 노래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네. 아주 잘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즐겁고 행복해 보이셨는데 네.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사실 오늘 처음 만나 뵀잖아요. 그쵸, 처음 보죠. 그러니까 소개만 처음 네. 만나 뵀는데 유튜브 속에서 봤을 때 그 다른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예수님 믿으신 후의 모습과 네. 네. 전의 모습. 그 전의 모습. 네. 물론 이렇게 훨씬 겉으로 보기엔 그 전이 훨씬 행복해 보이고 더 화려한 삶이 네. 더 즐거워 보이고 네. 근데 그때 우울증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우울증 때문에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셨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제가 잘하는 중국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였고 미스트롯 나갈 때는 이미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응원을 좀 하려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하셨네 그때. 네, 그때는 진짜 네네.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네. 비밀로 하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많이 변했어요. 그 네. 이후로. 그러니까 그 화병이 생길 정도로 네, 이제 그 안에 상처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네, 힘드셨는데 네, 이제 미스트롯을 하는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네. 그때는 이제 이미 믿음 네, 생활을 하시니까 아버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던 네,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상처가 좀 치유가 되신 거죠. 네, 그쵸. 그때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많았었는데, 아버지, 이제라도 살아서 제 곁에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또한 좋은 딸이 되지 못했는데, 좋은 아빠를 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된 그런 계기죠. 그래서 아버지 또한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던 과정에 조금 힘듦을 겪으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 탈북을 일찍 하셨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사시다가 네. 오히려 자매님보다 1년 늦게 오시기까지 네.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지. 맞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함께 이렇게 만나고 함께 살게 된 것은 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중국에서도 이제 사셨고 네. 북한에서도 사셨고 이제 한국에서도 사시는데 네. 이제 북한에서는 힘드셨으니까 탈북을 하셨을 거고 당연히 네. 예, 중국에서는 전혀 본인이
이쪽으로 오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시게 되셨고, 그 중국과 이제 그 중국에는 다 좋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있고, 잘 나가던 직장 생활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이제 어떻게 잘 운영하시면서 중국과 한국을 이제 지금은 뭐 중국을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도 있고 친구들도 원하면 만날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 하시던 사업 그거를 이제 한국하고 또 얼마든지 한국에 적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5년밖에 안 되셨지만 적응을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일단 제가 그 다이렉트로 이제 검정고시를 끝내고 현재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이고요. 내년도에 졸업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널 A로부터 조그만한 다양한 방송 활동도 조금 하고 있고 또 이제 강의도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울증을 겪었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함을 느끼게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거는 너무나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 잠깐이라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 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였어요. 제 삶이. 물론 우리가 육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하게 더 중요해요. 정신이 건강한 거.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저희 같은 이제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감옥 생활을 겪었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저를 전도를 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열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만갑 나오는 언니를 통해서 그 언니가 제가 우울증과 합병증이 있는 걸 알고 소연아, 그 너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인간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간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 하나님한테 기대봐. 그러면서 333 기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너무 이제 벅찬 나머지 부모님들한테 듣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말이 잘 안 떼지더라고요. 처음엔 하나님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집에서 혼자? 아니요,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1시간 넘게 울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누군가가 제 옆에 있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미국에 사역도 가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 내가 잠을 이렇게 잘 잤었나? 내가 숨을 이렇게 잘 쉬었었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 하나?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김소연 자매님은 성공적으로 이제 적응도 잘 하시고 또 공부도 잘 하셔가지고 금방 또 검정고시 또 패스하시고 그런데 정착 과정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주변에. 어떤 면이 가장 힘든가요? 일단 이게 정착 저희가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헌법 제3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만큼 이제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신분증을 주긴 하지만 이게 편견이 내가 편견을 만들겠다 해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탈북민들의 입장에서는 탈북자라는 얘기가 너무 듣기가 싫어요. 네. 거북스럽고 네. 오히려 탈북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북한 땅에서 어려운 속에서 살고 오다 보니까 주눅 들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취직을 놓고 봤을 때도 제가 알바를 하려고 어느 회사에 갔습니다. 네. 탈북민이라고 안 받겠대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 탈북민이 와가지고 일을 하던 도중에 그냥 집에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큰 손익이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저를 일주일 동안 써보세요. 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한국 사람이 그 전에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면 다음에 한국 사람이 와서 면접 볼 때는 그대로 그냥 그 사람으로 통해서 그렇게 그렇죠. 받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 나름으로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대표 집단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맞아요. 네, 뉴스도 마찬가지죠. 네. 뭐 한국에서 뭐 살인자가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야, 저런 나쁜 놈들은 없어야 돼, 이 세상에. 막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러고 끝나요. 저 한국 놈들은 다 나쁜 놈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탈북민이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다, 아니면 월북을 했다, 이런 뉴스가 떠오르면 쟤네들은 잘해주면 안 된다, 북한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전체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깨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탈북민들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만 써보세요, 돈 안 받겠습니다 라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편견을 바꿔주신 네, 거죠. 그렇게 용감하게 그냥 나가고, 저도 끝날 때 30만 원 더 받았어요. 네네. 기본 20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을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충분히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알아가는 과정. 네, 좀. 저희는 미국에서 거의 40년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언어를 해도 이제 탈북민, 네. 또 원래 네. 사시던 분들하고의 차이를 보잖아요. 네. 근데 서로 간에 이렇게 편견이나 이런 것을 미국에서 많이 경험을 이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니까 네. 기본 주류 메인스트림이라 그래서 네. 이제 기존 세력들이 있고 우리처럼 이민해서 음.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아까 그런 말씀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한 번은 버지니아에서 어떤 그 대량 학살 이렇게 총기 네.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동양인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기를 바랬는지 몰라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주변에 눈초리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런 면들이 그때는 저희가 살 때는 서로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런 그 문화적인 차이, 그런 선입견, 네. 편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좀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네. 더 이렇게 마음이 쓰인다 그럴까? 네. 이렇게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제 저희도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김소연 자매님이 사실은 이 삶의 기록 운동, 이 기록의 첫 번째 네. 탈북자라 그러면 싫다 그러셨죠. 저도 네. 그 용어가 어느 것이 맞는가 네. 이렇게 산지 오래되지 않아서 네. 지금 근데 잘 가르쳐 주셨어요. 탈북민도 혹시 싫어하실까? 어떤 단어가 제일 네. 네. 그런데 탈북민으로서 첫 번째 이렇게 기록에 참여해 주셨는데 네. 이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이것이 이제 복원이 되고 이것이 자료가 되면 네. 이제 이 사회가 이제 뭐 정책 결정이나 네. 또 어떤 역사적인 자료로 이렇게 할 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목소리들이 들어가고 그 삶이 들어가서 네.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이 참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동참하고 네. 이제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요. 중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네. 가족들이에요. 네. 가족들인데 단지 이제 태어난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네. 복지, 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권리 이런 거를 못 누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운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네. 합니다. 네. 우리 김선자매님이 아직 20대 후반이긴 하지만 아직 20대신데 지금 많은 그 삶의 그 북한과 중국과 이제 한국과 네. 또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의 삶, 네. 다양한 그 변화를 맡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그때는 또 남길 때가 오겠죠. 네, 또 그럼요. 기록을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시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으시고 또 어떤 김소연이 되고 싶으신지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그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좀 비교 의식이 되게 심해요. 네, 누군가보다 좀 더 잘 나가야 되고, 누군가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라는 것도 앓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것이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을 줄 알고, 네, 세상을 좀 포옹할 줄 알고, 내 마음에 꽃이 있어야 바라봤을 때 꽃이 이쁜 것처럼, 네, 그래서 좀 더 성숙해지는 김소연이 됐으면 좋겠고, 좀 포옹할 줄 알고 서로 이제 그 베풀 줄 아는, 네, 그런 김소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싶으세요? 일단 세상에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 쓰임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쓰임받고,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일단 제가 이제 첫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막 자세하게 다는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이제 자세하게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처음 나왔지만 용기 있으신 분들 앞에 나오셔서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참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